지금까지 지켜줬으니 이제 돈 내놔. 77년 동안 믿어온 혈맹에게 갑자기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5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 미군 2만 8천 명을 거론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본이 100조 원을 가져다 바쳐도 이 청구서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미국에게 동맹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77년 전 한국 전쟁의 포화 속에서 미국은 한국 땅에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한국의 가장 든든한 방패였고 한국은 그 방패를 믿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패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향해 거침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나토 NATO는 유럽 여러 나라가 함께 만든 군사 동맹인데 트럼프는 이걸 향해 종이 호랑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켜주는데 왜 돈을 안 내냐고 압박했죠.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을 향해서도 북핵을 막아줬는데 은혜도 모른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동맹이란 원래 서로 믿고 함께 지키는 관계 아닌가요? 그런데 트럼프의 말을 들으면 마치 동맹이 아니라 경비업체와 고객 사이처럼 들립니다. 내가 지켜줬으니 보호비를 내라는 식이죠. 실제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분쟁에 개입하면서 동맹국들에게 함께 파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석유가 세계로 나가는 좁은 뱃길인데 이곳이 막히면 한국처럼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스페인과 독일이 이 요구를 거절하자 트럼프는 두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를 닫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한국도 이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테이블에서 주한 미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주한 미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지탱해온 실질적인 억지력입니다. 그걸 협상 도구로 쓴다는 것 자체가 동맹의 의미가 근본부터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속도는 빨랐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혈맹이라는 단어가 청구서라는 단어로 교체됐습니다. 77년이라는 시간이 쌓아온 신뢰가 협상 테이블 위에서 숫자로 환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외교적 잡음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마음을 사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100조 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100조 원이면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을 수십 번 새로 깔고도 남을 금액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설마 뭐라 하겠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규모였죠.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일본도 미군 보호를 공짜로 받고 있다며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져다 바쳐도 청구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규칙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동맹은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신뢰로 움직였습니다. 위기가 오면 함께 맞서고 비용은 나중에 나눠내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트럼프식 외교는 다릅니다. 매 순간 지금 당장 얼마나 이득이 되느냐를 따집니다. 마치 동네 편의점 계산대처럼 관계의 역사나 미래 가치보다 오늘 이 거래가 남는지 안 남는지만 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거래주의 외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 없이 손익만 계산하는 외교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아무리 오랜 우방이라도 오늘 청구서를 못 내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어제까지 적이었어도 오늘 이익이 맞으면 손을 잡습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수십 년간 미국과 함께 훈련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 관계가 이제 협상 테이블 위의 숫자로 환산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트럼프 한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오래전부터 왜 우리가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트럼프는 그 목소리를 가장 크게,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인물일 뿐입니다.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바뀌면 우리도 그에 맞는 새로운 답을 찾아야 합니다. 돈으로도 막지 못한 청구서. 그렇다면 유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고 미국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유럽은 고개를 숙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은 정반대였습니다. 유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단하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 미군 군용기에 자국 영공 통과를 거부했습니다. 영공이란 한 나라의 하늘을 말합니다. 비행기가 지나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유럽 나라들이 그 허락을 내주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전통적으로 중립을 지켜온 오스트리아까지 미군 기지 사용을 거절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7년간 이어져 온 대서양 동맹에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미국이 너무 세게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돈을 안 내면 지켜주지 않겠다는 식의 압박은 유럽 입장에서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싸워온 동료에게 너희는 무임승차자라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셈이니까요. 자존심 강한 유럽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교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과 유럽은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유럽은 여러 나라가 뭉친 이유라는 거대한 경제 블록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만 해도 4억 5천만 명, 서울 인구의 약 45배입니다. 미국에 맞설 협상력이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반면 한국은 홀로 북핵 위협을 마주한 채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합니다. 유럽처럼 강하게 버티기엔 지정학적 조건이 다릅니다. 같은 압박을 받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의 크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의 반발은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깊은 곳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이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입니다. 달러 대신 유로화나 자국 통화로 무역 결제를 하는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건 미국 패권의 뿌리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달러로 석유를 사고 달러로 무역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돈을 찍어내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이득을 얻습니다. 그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미국의 힘 자체가 줄어듭니다. 동맹국을 압박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토대를 스스로 갉아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더 큰 균열이 생기는 역설. 이 균열은 유럽에서 시작됐지만 그 파장은 훨씬 더 넓은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유럽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자 그동안 조용히 기회를 노리던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달러 중심의 세계 질서가 불만이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무기처럼 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마음에 안 드는 나라에 달러 제재를 가합니다. 달러로 거래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달러가 없으면 석유도 못 사고 무역도 못하니 사실상 경제적 숨통을 조이는 셈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미국이 바로 이 카드를 꺼냈고 이란도 수십 년째 이 제재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제재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 오히려 이들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달러를 건너뛰고 서로의 통화로 직접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결제 비중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불과 몇 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서울 명동 환전소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더 주목할 변화는 금입니다.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달러가 언제 제재 무기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한 세대 남짓한 시간 동안 세계의 기축통화 자리를 독점해온 달러의 지위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달러가 당장 무너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외환 거래의 절반 이상이 달러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10년 전엔 달러에 도전한다는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그 도전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한국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를 팔아번 달러로 에너지를 사오는 구조입니다. 달러 질서가 흔들리면 이 구조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히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스스로가 만들어온 질서를 미국 스스로가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한국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안보와 경제, 두 개의 청구서가 동시에 날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믿고 달려온 77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조용히 쌓여온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가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드러난 균열은 안보의 구조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이라는 우산 아래서 국방 예산을 아꼈습니다. 그 돈을 경제 성장에 쏟아부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독자적인 군사 억지력을 키우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주한미군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한국이 느끼는 불안감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산을 빌려 쓰다 보니 정작 내 우산이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균열은 외교의 편중입니다.
한국 외교는 오랫동안 미국 중심으로 설계됐습니다. 미국이 좋아하는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와는 거리를 뒀습니다. 덕분에 미국과의 관계는 탄탄해졌지만 독자적인 외교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얇아졌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처럼 자원이 풍부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의 관계가 특히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큰 나무 하나에 기댔다가 그 나무가 흔들리니 같이 흔들리는 형국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 구조의 취약성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자재와 에너지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중동에서 석유를 사오고 호주에서 광물을 사옵니다. 이 공급망이 미국의 외교 갈등이나 중동 분쟁 같은 외부 충격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날 한국 공장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진작에 이 균열을 고치지 못했을까요? 사실 문제는 오래전부터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꾸준히 경고했고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두려움, 당장의 경제 성장이 더 급하다는 판단, 그리고 설마 미국이 정말로 떠나겠어라는 안일함이 겹쳤습니다. 균열을 알면서도 덮어두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현실은 그 누적된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를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라도 고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문제를 직면해야 해법이 보입니다. 한국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처지의 나라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들여다보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의 힌트가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유럽입니다. 유럽은 미국의 압박에 반발하면서 동시에 아주 실용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과 완전히 등지지는 않되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유럽은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키우고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우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 우산도 하나 챙겨두는 전략입니다. 일본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100조 원짜리 대미 투자가 효과가 없다는 걸 확인한 뒤 일본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방위비를 GDP의 2%까지 올리고 동남아시아와 중동 나라들과의 독자적인 안보, 경제 협력 채널을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미국 없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국과 일본, 유럽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셋 모두 미국의 동맹국이고 셋 모두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으며 셋 모두 독자적인 생존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해법의 방향도 비슷합니다. 한국이 이 흐름에서 혼자 뒤처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차이도 있습니다. 유럽은 여러 나라가 뭉쳐 협상력을 키울 수 있고 일본은 경제 규모와 기술력에서 한국보다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유럽과 일본이 갖지 못한 강점이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원전 기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미국도 유럽도 중동도 한국 없이는 이 산업을 온전히 굴릴 수 없습니다. 강점을 알면 전략이 보입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을 지렛대 삼아 더 많은 나라와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지금 세계가 한국에게 열어주고 있는 문입니다. 문제는 그 문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능숙하게 열 수 있느냐입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화의 씨앗은 곳곳에 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가 남았습니다. 세계가 흔들리는 시간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질서가 재편될 때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가 새로운 판의 주인공이 됩니다. 한국에게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첫 번째 해법은 자주 국방력입니다. 주한미군이 떠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더 이상 금기시해선 안 됩니다. 불편한 가능성을 직면해야 대비가 생깁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방위 산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국 미사일은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같은 나라들이 먼저 알아보고 사간 무기들입니다. 이 기술력을 더 빠르게 키우고 독자적인 억지력을 높여야 합니다. 미국이 없어도 북핵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을 갖추는 것. 그것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외교의 다변화입니다. 미국 하나만 바라보는 외교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한국은 유럽연합, 중동, 아세안과의 관계를 지금보다 훨씬 깊게 가져가야 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 나라들은 석유 수익으로 미래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스마트시티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단순한 건설 수주를 넘어 안보와 경제를 함께 묶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서울에서 두바이까지 비행기로 10시간이 채 안 됩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을 무기로 쓰는 것입니다. 반도체, 배터리, 원전은 단순한 수출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이 세계와 협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려 할 때 한국 기업 없이는 그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유럽이 탈탄소를 추진할 때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동이 에너지 전환을 꿈꿀 때 한국의 원전 기술이 답이 됩니다. 이 기술들을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가장 영리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맞다면 속도는 따라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한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 저력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강대국은 언제나 자국의 이익을 가장 먼저 생각했고, 동맹은 그 이익이 맞을 때만 작동했습니다. 77년간의 한미 동맹이 특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냉혹하지만 동시에 솔직합니다. 이번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하나입니다. 믿을 수 있는 동맹은 필요하지만 그 동맹 하나에만 모든 것을 기댄 나라는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약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압박, 유럽의 반발, 달러 질서의 균열, 이 모든 것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이 변화는 특히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북핵 위협이라는 현실적인 안보 문제를 안고 있고,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바라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지형입니다. 지금 한국이 자주 국방, 외교 다변화, 기술 패권이라는 세 가지 카드를 동시에 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방법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 국가이지만 금융과 물류의 허브가 되어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에서 첨단 기술과 강력한 자주국방으로 생존을 지켜냈습니다. 한국도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무조건적인 방패가 아닌 시대에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쥐어야 할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술일까요? 외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꺼내지 못한 또 다른 카드일까요? 그 답은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